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산세가 험하면서도 아늑한 어느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온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고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여 황금 물결을 이루니 그 풍경이 마치 선녀가 내려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들에 나가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해가 지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모자람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부자는 단연 초에 부자네 집이었는데 기와집이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소슬대문이 마을 입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살진 소들이 느릿하게 여물을 씹으며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심 또한 후하여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지나가는 과객이라도 있으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보내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최 부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화라 하였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생김새가 마치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하며 피부는 갓간 달걀처럼 뽀얗고 고와서 보는 사람마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가씨가 더욱 사랑받는 이유는 고운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예사로 넘기지 않고 들여다볼 줄 아는 다정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최 부자댁의 하인들조차 아가씨를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고 따랐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어느 늦가을 오후 연화 아가씨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수트를 잡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놓으려 바늘을 움직여도 연화 아가씨의 눈길은 자꾸만 담장 넘어 사랑채 마당을 향해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돌쇠가 윗저고리를 벗어 제치고 장작을 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최 부자댁에서 자라나 소처럼 우직하고 곰처럼 듬직한 청년으로 장성하였는데 말수는 적으나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어 최 부자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구리빛으로 그을린 단단한 어깨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여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쥐고 있는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쩍 하고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날 때마다 연화 아가씨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로서 머슴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면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었기에 연화는 이 마음을 꽁꽁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끙끙 앓아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가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땀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가끔 마당을 오가다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돌쇠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으니 연화의 애타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 아가씨는 부엌에서 갓 쪄낸 떡과 시원한 오미자차를 쟁반에 담아 들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랑채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버지 최 부자가 출타 중이시라 집안이 조용한 틈을 타 고생하는 돌쇠에게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다른 하인들의 눈에 띄어 말이 날까 두려워 발을 떼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가을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치맛자락을 흔들자 연화는 용기를 내어 조심조심 사랑채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돌쇠야. 연화 아가씨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부르자 땀을 닦던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기씨, 여긴 어인일이십니까요? 대감마님도 안 계신데. 돌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투박한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돌쇠를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굳은 일만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그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 투박함 속에 숨겨진 진실함이 사무치게 좋기도 하였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지 이거 좀 먹고 하렴. 목도 마를 텐데.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오미자차 위에 잣이 동동 띄워져 있고 먹음직스러운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감히 그 귀한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아기씨, 저는 참을 한 바가지면 족합니다요. 어찌 감히 아기씨께서 친히. 돌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쟁반을 툇마루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먹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얼른 먹고 기운 내서 일해. 네가 고생이 제일 많다는 거 우리 아버님도 아시고 나도 안다. 돌쇠는 연화 아가씨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오미자차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차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떡을 집어들었으나 차마 아기씨 앞에서 우적우적 씹을 수가 없어 손에 든 채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가 체하겠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하며 방긋 웃어 보이자 돌쇠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이렇게 곱고 따뜻한 미소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기에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아기씨.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가 더듬거으며 말하자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저주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도 않다. 우리 집 식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나저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거니. 연화의 시선이 돌쇠에 날고해진 무명 저고리에 머물렀습니다. 곳곳이 기워져 있고 소매 끝이 달아빠진 옷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내 손으로 직접 솜을 두둑이 넣어 지은 누비옷을 한 벌 해 입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하지만 따스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감히 아기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의 머슴이지만 자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아기씨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연화 역시 돌쇠의 듬직한 어깨 너머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오너라 대감마님 계시느냐? 우렁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오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오셨나 보다. 나는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 연화는 급히 쟁반을 챙길 새도 없이 총총걸음으로 안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돌쇠 역시 황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대문 쪽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진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가을바람에 실려온 국화향기보다 더 은은하고 아궁이의 군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부자댁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돌쇠는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바라보며 아까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아기씨가 건네준 오미자차의 달콤한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불을 쬐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그래도 아기씨 마음이 참으로 고우시지. 부처님이 따로 없다니까. 돌쇠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언젠가 이 손으로 아기씨를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막연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안차에 깊숙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연화 아가씨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만 움직일 뿐 정신은 온통 돌쇠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가 떡을 잘 먹었을까? 차가 입에 맞았을까? 혹시 내가 너무 주책 없이 굴어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시작해버린 탓일까요? 연화는 한숨을 폭 내쉬며 바늘을 꽂아두고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처럼 자신과 돌쇠 사이에도 놓을 수 없는 다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연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세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본디 물과 같아서 틈만 있으면 스며들고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뜨거워진 얼굴을 식히고는 다시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는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 댁은 가을거디 마무리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볕단들을 타작하고 말린 고추를 포대에 담고 겨울나기 준비를 하느라 하인들은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흐뭇한 표정으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어허, 거기 돌쇠야. 그 가마니는 너무 무거우니 둘이서 들거라. 허리 다칠라. 최 부자의 말에 돌쇠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요. 돌쇠가 쌀 2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와, 역시 돌쇠 힘은 장사야 장사 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의 입게도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듬직하고 힘센 돌쇠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안방마님이 연화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야, 못하고 있느냐? 날이 쌀쌀하니 안에 들어가 있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네 어머니, 그냥 날이 좋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하는 연화의 볼이 발그레한 것이 심상치 않았지만 안방마님은 그저 처녀가 가을을 타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의 풍경은 점점 겨울채비를 서두르는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들판은 텅 비어 쓸쓸해졌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댁만은 여전히 넉넉하고 활기찼습니다. 곡간이 가득 차 있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넘쳤고 하인들도 겨울 동안 배를 고를 걱정은 없었기에 표정이 밝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틈만 나면 돌쇠를 위해 몰래 누비버선을 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그 버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정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최 부자 댁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읍내장터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 최 부자의 먼 친척벌 되는 당숙모가 빚쟁이에게 쫓기듯 짐을 싸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숙모는 성정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기로 유명하여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온다는 소식에 최 부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고 안방마님도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시끄럽겠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당숙모가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친척 어른이 오시면 깍듯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청객의 등장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돌쇠와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엔 폭풍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연화는 밤새 버선을 짓는 대신 신령님께 비는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수산한 바람에 우수수 낙엽을 떨구며 다가올 심상치 않은 일을 예고하는 듯 구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찬바람이 횡하니 불어대더니 마침내 우려하던 당숙모가 최 부자댁에 당도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까치 대신 웬 까마귀가 감나무 끝에서 깍깍 울어대어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는데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되자 마을 입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부터 타고 온 가마꾼들을 재촉하는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랑채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읽던 책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안방마님은 분주하게 하인들을 단속하며 손님 맞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 마당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먹구름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당숙모는 소문대로 기가 세고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인상이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못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눈매는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얇아서 전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하인들에게 이 군뱅이 같은 것들아 어르신이 오셨는데 어찌 이리 동작이 느려 터졌느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놀란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었고 최 부자댁에 넉넉하고 온화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숙모는 최 부자와 안방마님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누나를 도르르 굴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집안 살림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그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방마님의 비단 옷감이나 장독대의 크기, 그리고 마당을 오가는 살진 가축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찜을 풀기도 전에 안채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가져온 물건들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호들갑을 떨며 확인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도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연화 아가씨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입맛을 다시면서도 트집 잡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국은 간이 좀 심심하구나. 읍내에서는 귀한 젓갈을 써서 감칠맛을 내는데 산골이라 그런지 맛이 좀 투박해. 하며 혀를 차거나 김치가 너무 푹 익었네. 새댁이 살림 솜씨가 좀 무뎌졌나 봐. 하며 은근히 안방마님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식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당숙모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최 부자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이번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연화 혼처 때문입니다. 읍내 저작거리에 김진사라고 아시죠? 그 양반이 재물이 산더미 같은데 늦게 상처하고 새 사람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라면 나이가 내 또래가 아니오. 어찌 꽃 같은 자식을 그런 늙은이에게 보낸단 말이오. 하지만 당숙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돈 많고 힘 있으면 그만이지요. 연화가 가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할 텐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렵니까?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화 아가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시기를 바랐지만 최 부자는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친척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당숙모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헛기침만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답답하여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팔려가든 시집을 가는 것도 끔찍하거니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돌쇠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하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어두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조각달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사랑채 뒤편 우물가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늦은 시간까지 마당을 정리하고 있던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밤이 늦었는데 어찌 주무시지 않고 나오셨습니까요?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돌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쇠야,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 너는 힘들지 않니? 연화는 울음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가씨의 마음을 짐작이나 한 듯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주며 앉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천한 놈이라 힘든 줄도 모릅니다요. 하지만 아기씨께서 이리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니 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연화에게는 폭풍우 속의 작은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광경을 지켜보는 매서운 눈길이 있었으니 바로 화장실을 다녀오던 당숙모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지, 저것들 봐라. 양반집 규수가 머슴놈이랑 밤중에 밀회를 즐겨 이거 아주 좋은 꼬투리를 잡았구나. 당숙모는 연화가 늙은 부자에게 시집가기를 거부할 경우 이 사실을 약점 잡아 협박할 요량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눈의 가시 같은 머슴놈을 쫓아내고 자신의 신복을 그 자리에 앉힐 계획까지 쓰며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숙모의 행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사랑채에 나와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유독 돌쇠에게만 힘든 일을 골라 시켰습니다. 이놈아 마당에 낙엽이 하나라도 보이면 내 놈 밥숟가락 놓을 줄 알아라. 소리치며 이미 깨끗이 쓴 마당을 다시 쓸게 하거나 물맛이 영 텁텁하다. 저기 산 너머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오너라. 하며 왕복 심리가 넘는 길을 다녀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안쓰러워 도와주려 하면 어디서 감히 상전이 시키는 일에 토를 다느냐 하며 불같이 화를 내어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쇠는 당숙모의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자신이 대들거나 불만을 표하면 그 불똥이 연화 아가씨에게 튈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땀을 비오듯 쏟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당숙모의 눈초리가 무서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돌쇠의 방 앞에 몰래 찐 고구마나 주먹밥을 놓아두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숙모는 돌쇠를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틈만 나면 연화 아가씨를 불러다가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연화야 양반집 여식은 몸가짐이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 천한 것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녀의 말 속에는 내가 지난밤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협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가슴 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당숙모는 안방마님이 아끼던 화초를 돌쇠가 실수로 꺾었다며 누명을 씌워 크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 이 칠칠 맞은 놈이 감히 마님이 애지중지하는 화초를 망가뜨려 누는 폼으로 달고 다니느냐. 사실은 그녀가 지나가다 치맛자락으로 쳐서 부러뜨린 것인데 죄를 몽땅 돌쇠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최 부자가 밖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고자질을 했고 최 부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돌쇠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억울했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제 불찰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최고령 하인 행랑채 할범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최 부자 댁을 지켜오며 온갖 풍파를 겪은 노인이었는데 당숙모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할범은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할범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네가 화초를 꺾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안다. 돌쇠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범, 저는 괜찮습니다요. 마님께서 속상해 하시지만 않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할범은 돌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두면 부러지기 쉬운 법이다. 저 여우 같은 당숙 마님이 너를 노리고 있어. 아마도 아기 씨와 내 사이를 눈치챈 모양이다. 바람이 차니 옷깃을 단단히 여미거라. 이번 바람은 예사 바람이 아니야. 할범의 말은 단순히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돌쇠는 할범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은 둘째치고 이 일로 인해 아기 씨가 곤란해질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할범, 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으나 아기 씨께는 아무런 해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요? 돌쇠가 애원하듯 묻자 할범은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다. 소나기는 피해야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명심해라. 명심해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만 버티거라. 며칠 뒤 당숙모는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서 일부러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내 비단 노리개, 내 금가락지, 이게 다 어디 갔어?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안채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숙모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내 패물함이 텅 비었어. 이 집안에 손버릇 나쁜 놈이 있는 게 분명해. 최 부자는 황급히 달려와 당숙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외부 도둑 소행이 아닙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분명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사람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은 마당 구석에 서 있는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더니 마침내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저놈 요즘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수상쩍다 했어. 당장 저놈의 방부터 뒤져봐야 해요. 당숙모가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모든 시선이 돌쇠에게 쏠렸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돌쇠는 억울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그에게 도둑 누명이라니. 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설마 돌쇠가 그럴 리가 하며 망설였지만 당숙모는 펄펄 뛰며 당장 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횃불 아래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당숙모의 흉계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쇠가 머무는 행랑방 구석 집단 속에 미리 빼돌린 자신의 놀이개 중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쇠는 그저 결백을 주장하며 마님 저는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요. 맹세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당숙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도 다른 하인들도 당숙모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당숙모가 노리는 것이 단순히 패물이 아니라 돌쇠를 쫓아내고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돌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것도 드센 당숙모 앞에서 나서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밤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횃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최 부자댁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켜진 횃불들이 밤바람에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당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뭐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 도둑놈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내 비단 놀이개가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단 말이냐. 당숙모의 서슬, 퍼런 호령의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돌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포승줄을 든 덩치 큰 하인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먼 산만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고 안방마님은 참아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행랑채에 딸린 돌쇠의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비좁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마저도 당숙모의 성화에 못 이겨 들이닥친 하인들에 의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살림살이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돌쇠가 아기씨에게 받은 떡을 아껴 먹느라 싸두었던 종이 뭉치가 발길질에 채여 구석으로 밀려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가 그럴 리 없는데 하며 건성으로 뒤지는 신용을 했지만 문 밖에서 지켜보는 당숙모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베고자 하는 목침 및 집단 속을 뒤적거리던 한 하인의 손에 무언가 묵직하고 반짝이는 것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인이 의아야한 표정으로 집어든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에 쌓인 금박 놀이개였습니다. 횃불 아래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고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숙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놀이개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 말이 틀렸느냐. 이놈 방에서 내 귀한 패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요. 저는 그 물건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갖다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돌쇠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증거가 눈앞에 드러난 이상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당숙모는 놀이개를 흔들어 보이며 최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버님 보십시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평생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를 도둑질로 갚는 꼴을 보십시오. 이런 놈을 그냥 두시렵니까? 최 부자는 눈앞에 놓인 놀이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돌쇠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꼈기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네가 정녕 내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먹을 것이 부족하더냐? 아니면 입을 것이 부족하더냐? 어찌하여 손을 댔단 말이냐? 최 부자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마님, 정말 아닙니다. 제 목을 걸고 맹세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마님. 하지만 당숙모는 돌쇠의 울부짖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둑놈이 잡히면 다 억울하다 하지. 내가 훔쳤소 하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아주버님, 이건 집안의 기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저놈의 버릇을 고쳐놓고 관에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종들도 딴 맘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숙모의 표독스러운 제안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멍석말이라니 자칫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안채 방문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 아가씨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숙모가 돌쇠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당숙모가 돌쇠의 방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오늘 낮에도 당숙모가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얼핏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서 당숙모가 범인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어른을 모함한다는 죄까지 뒤집어쓰고 돌쇠의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쇠를 구할 수 있을까? 증거가 필요한데 분명 당숙모의 말에 허점이 있을 거야. 연화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숙모는 저녁을 먹고 마실을 다녀온 뒤 놀이개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돌쇠가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쇠는 어디 있었지? 아, 맞다. 그때 돌쇠는 뒷산에서 땔감을 해오느라 늦게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마당에서 콩타작을 돕고 있었습니다. 안채에 들어올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방 안을 서성이며 다급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멍석을 가져오는 소리가 들렸고 당숙모는 어서 저놈을 묶어라,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하며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감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도둑질이 들켜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모신 주인에게 의심받는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돌쇠가 멍석에 말려 매질을 당하고 다리라도 부러져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행랑채 할범도 나서서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돌쇠, 이놈이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요. 할범이 읍소했지만 당숙모는 부채로 할범의 어깨를 치며 막아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증거가 버젓이 나왔는데 감싸고 돌다니 혹시 자네도 한패인가? 할범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최 부자마저 고개를 돌리며 침묵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침묵하니 돌쇠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를 묶는 포승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돌쇠를 멍석 위에 눕히려 했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아기씨,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지만 아기씨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저 멀리 안채 쪽을 향해 희미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닫힌 방문을 뚫고 연화 아가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벽장 속에 넣어두었던 겉옷을 꺼내 입고 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줍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집안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린 여인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숙모의 기세에 눌려 이성을 잃으셨어. 내가 아니면 이 억울함을 풀 사람이 없어.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당숙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걸림돌 같은 머슴놈만 치워버리면 연화기를 꺾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늙은 부자 김진사에게 시집 보내고 중매비나 챙겨서 떠나면 그만이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황금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직접 몽둥이를 빼앗아 들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뼈를 부러뜨려 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바로 그때 멈추세요 하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안차에 대청마루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연화 아가씨가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겉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달빛을 받아 마치 강림한 선녀처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몽둥이를 들고 있던 하인들도, 악을 쓰던 당숙모도, 고개를 돌리고 있던 최부자도 모두 놀란 눈으로 연화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대도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숙모는 뜻밖의 방해꾼 등장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연화야, 네가 여긴 어인 일이냐. 규수가 이런 험한 꼴을 보는 게 아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당숙모가 짐짓 점잖은 척하며 타일렀지만 연화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숙모님, 이 밤중에 죄 없는 사람을 잡으면서 험한 꼴을 보이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숙모님이십니다. 최 부자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그게 무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이라니 증거가 나오지 않았느냐. 연화는 아버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다시 고개를 들어 당숙모와 돌쇠 그리고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 놀이개 사건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숙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다. 그녀가 소리쳤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증인입니다. 돌쇠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훔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숙모님께서 놀이개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돌쇠는 훔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연화 아가씨의 폭탄 같은 발언에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젖은 눈으로 아기씨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살림을 기록하는 치부책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늘 땔감이 들어온 시간과 콩타작을 시작한 시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꼼꼼하게 적어두라고 하셨지요. 연화가 내민 증거는 단순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숙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쥐고 있던 몽둥이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진실이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치부책을 펼쳐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읊어 내려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낡은 종이 위로 쏠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애는 돌쇠가 뒷산에서 해온 나무의 양을 기록했고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초입에는 마당에 널어둔 콩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확인하고 행랑가범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연화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먹물이 차에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날의 행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치부책을 받아들고 불빛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지시대로 꼼꼼하게 적힌 기록들은 돌쇠가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도둑질을 하러 안채까지 들어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미간에 깊게 패였던 주름이 서서히 펴지며 대신 낭패감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당숙모를 바라보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 장부는 거짓을 말하지 않소. 돌쇠는 그 시각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부인은 그 시각에 돌쇠가 방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게요. 당숙모는 예상치 못한 증거물 앞에 당황하여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종이 조각이 대수입니까? 저놈이 일을 하는 척하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훔쳤을 수도 있지요. 발이 안 보이게 빠른 놈 아닙니까? 그리고 연화 너는 규수가 어찌 감히 아비와 어른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혹시 네가 저 머슴놈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당숙모는 궁지에 몰리자 연화 아가씨의 명예까지 훼손하려 들며 마치 물귀신처럼 모든 것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가씨는 당숙모의 비열한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로 맞서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숙모님, 지금은 제 사사로운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돌쇠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증인은 저 장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다른 하인들도 모두 보았습니다. 연화가 뒤에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동안 당숙모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돌쇠와 함께 콩타작을 했던 마당쇠였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면서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지가 받구만요. 돌쇠 형님은 아까 저녁 내내 저랑 같이 도리깨질을 했쇼.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일만 했는디 언제 안채까지 가서 물건을 훔쳤겠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여요. 마당쇠의 말이 떨어지자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요, 마님. 제가 저녁 준비하러 우물가에 갔을 때도 돌쇠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여기저기서 돌쇠의 결백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당숙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숙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한통 속이구나. 내 놈들이 짠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증거물인 놀이개가 저놈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녀가 억지를 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행랑차에 할범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할멈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리고 어르신, 소인이 아까 초저녁에 본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느릿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에게 여물을 주러 외양간에 갔을 때 당숙 마님께서 행랑채 쪽을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님 손에는 붉은색 헝겊으로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저는 그저 산책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저 놀이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할멈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당숙모가 직접 놀이개를 돌쇠방에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친척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더 나아가 집안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들려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내 집에 손님으로 와서 어찌 이런 흉악한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저 늙은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니. 순이 이젠 변명도 소용없어. 최 부자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당숙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웅얼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주저앉은 당숙모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숙모님 잃어버리셨다는 놀이개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돌쇠의 집단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훔친 사람이 가장 숨기기 쉬운 곳이 아니라 누가 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입구 쪽에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들키라고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연화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당숙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총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당숙모를 일으켜 세우게 했습니다. 내 형님의 처라 차마 험한 꼴은 보이지 않으려 했으나 마음 쓰는 본세가 이리 고약해서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가 없어. 당장 짐을 싸서 떠나시오.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마시오. 최 부자의 추상 같은 명령에 당숙모는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아주버님 잘못했습니다. 갈 곳도 없는 저를 내치시면 어찌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 부자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어버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당숙모의 짐을 챙겨 대문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최 부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숙모는 쫓겨나면서도 분을 이기지 못해 두고 보자, 내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 하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그 목소리마저 묻혀버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불청객의 퇴장을 알렸고 최 부자댁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최 부자는 멍석 위에 주저앉아 있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서둘러 포승줄을 풀어주자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이리 시끄러워졌으니 돌쇠는 억울함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누를 끼쳤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돌쇠의 어깨를 최 부자가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다 돌쇠야, 고개를 들거라. 네 잘못이 아니다.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 죄 없는 너를 의심한 내 탓이다. 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돌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멍석을 적셨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요. 주종 관계를 떠나 진심이 통하는 두 남자의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돌쇠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났을 것이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인 안방마님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연화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내 덕분에 집안의 화를 면했구나. 참으로 장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연화는 돌쇠를 향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돌쇠 역시 눈물 젖은 눈으로 아기 씨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마님은 부엌 하인들에게 일러 따뜻한 국밥과 술상을 내오게 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고생한 돌쇠와 하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술상이 차려졌고 최 부자는 직접 돌쇠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자, 마시거라. 오늘 겪은 서름은 이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게 살아보자꾸나. 돌쇠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찌릿한 술기운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인들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흉흉했던 분위기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아기씨 말씀하시는 거 봤어. 어찌나 당당하시던지.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평소엔 얌전하시더니 역시 양반댁 교수는 다르구만. 하인들은 연화 아가씨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당의 횃불은 사그라들고 은은한 달빛이 그 자리를 대신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안채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일을 치르고 난 뒤라 온몸이 나른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돌쇠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일이 오겠지. 바람에 실려오는 밥 짓는 냄새와 사람들의 도랑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최 부자 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거짓과 탐욕은 물러가고 진실과 신뢰가 그 자리를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감돌던 먹구름이 거치고 맑고 투명한 겨울 하늘이 열리듯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마당을 쓸고 소를 돌보며 연화 아가씨는 술을 놓고 책을 읽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은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 앞으로 다가올 어떤 추위도 이들의 따뜻한 정을 얼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온 최 부자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밤에 소동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고 며칠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 대신 반가운 까치들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경쾌하게 지저귀며 평화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인들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비질을 하며 마당을 쓸었는데 그 비질 소리마저도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숙모가 머물며 남긴 욕심과 불화의 찌꺼기들은 아침 햇살과 함께 깨끗이 증발해버린 듯 됐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방문을 활짝 열고 뒷짐을 지고 서서 이 평화로운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분노나 근심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어른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당을 오가며 일하고 있는 돌쇠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듯 그의 손놀림은 더욱 힘차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돌쇠의 우직한 성품을 다시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야, 잠시 이리 좀 오너라. 최 부자의 부름에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쪼르르 달려와 마루 아래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대감마님? 돌쇠가 공손히 대답하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내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너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이 어두웠던 탓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치 않습니다요, 마님. 저는 마님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돌쇠에게 새 무명천 한 필과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인이라. 다가오는 겨울에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해 입게. 이고 몸보신이라도 하거라. 네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일도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돌쇠는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절을 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집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하던 연화 아가씨도 이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쇠를 다시 신임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돌쇠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핀 것을 보니 며칠간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마님은 슬며시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연화 덕분에 집안이 다시 평온해졌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게야. 어머니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볼은 아침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만 갔고 마을에는 본격적인 겨울 채비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 마당에는 수백 포기의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갓 담근 김치를 쭉 찢어 뜨거운 밥 위에 얹어 먹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절인 배추를 나르고 독을 땅에 묻느라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틈틈이 챙겨주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따뜻한 눈빛이 그에게는 천하장사의 힘을 솟게 하는 보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에는 안채 아궁이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아기씨가 주무시는 방이 추울까 염려되어 구들장이 깨진 곳은 없는지 연기가 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숯검댕이 얼굴에 묻은 줄도 모르고 열중하고 있는 돌쇠의 뒤로 연화 아가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이거 한번 신어보렴. 연화가 내민 것은 그녀가 밤새 정성 들여 지은 솜 누비버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선물을 이제야 건네게 된 것입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엉거주춤 섰습니다.
아기씨.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요. 저 같은 놈이 어찌 감히 아기씨가 직접 지으신 귀한 버선을 돌쇠가 사양하려 하자 연화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주인이 주는 하사품을 거절할 셈이냐. 발이 시리면 일도 제대로 못할 테니 군말 말고 받아라. 연화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말에 돌쇠는 조심스럽게 버선을 받아 들었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기씨. 이 버선은 평생 닳지 않도록 아껴 신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첫눈이 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한 송이 두 송이 날리던 눈바른 밤이 되자 손뭉치 같은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기와지붕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울퉁불퉁한 장독대도 모두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밤, 최부자댁 사랑방에는 따뜻한 군불이 지펴졌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이 좋아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열기 덕분에 춥기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허허, 눈이 제법 오는구나. 이런 날은 그냥 잠들기 아깝지.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마루에 있던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거기 있느냐. 아궁이에 숯불이 좋으니 고구마랑 밤 좀 가져오너라.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둘러앉아 욕이나 좀 하자꾸나. 잠시 후 사랑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튼실한 밤과 고구마가 올려져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 그리고 연화 아가씨가 화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최 부자의 권유로 돌쇠와 행랑할범도 마루 끝에 걸터앉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엄격한 시절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하얀 눈이 세상을 평등하게 덮듯 이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수한 군밤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며 사람들의 입안에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자, 다 익은 것 같구나.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최 부자가 뜨거운 밤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서 안방마님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깐 밤은 놀랍게도 돌쇠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옛다 돌쇠야,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올 한 해 네가 고생이 제일 많았다. 돌쇠는 엉겁결에 밤을 받아들고는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마마님, 감사합니다요. 주인의 인정과 배려가 담긴 군밤 한 톨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이 좋고 달콤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잘 익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속살을 호호 불었습니다. 노란 고구마 속살이 마치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고구마 반쪽을 슬그머니 돌쇠 쪽으로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것도 먹어. 아주 달고 맛있어. 돌쇠는 아기씨의 손길에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어른들 앞이라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쳤을 때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모르는 척 짐짓 딴청을 피우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어허, 올해 농사도 풍년이었고 집안의 우환도 사라졌으니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게다. 돌쇠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꽉 찼는데 내 참한 처자가 있나 한번 잘 찾아보마. 아버지의 농담 섞인 말에 연화 아가씨는 화들짝 놀라 토끼 눈을 떴고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눈가에는 장난기 어린 그러면서도 따뜻한 웃음이 서려 있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최 부자댁 사랑방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훈훈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고 달콤한 군밤과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쌓아가는 정은 겨울 추위를 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행랑 할멈은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분위기를 도두었고 하인들도 방문 밖에서 귀동냥하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어느새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이야기꽃도 저물어갈 무렵 최 부자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자,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자리에 들자꾸나. 내일 아침에는 눈이 많이 쌓여 마당 쓸 일이 걱정이긴 하다만 그것 또한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즐겁게 받아야지.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아기씨가 건네준 고구마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것을 느끼며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솜 이불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포근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안채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따뜻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너털 웃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돌쇠의 수줍은 미소와 듬직한 어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한 세상에서 함께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속에 싹 텄습니다. 돌쇠 역시 차가운 행랑방에 누웠지만 마음만은 구들장이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기씨가 지어준 버선을 신고 이불을 덮으니 추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더 열심히 일해서 국간을 가득 채우고 아기씨가 걷는 길에 돌멩이 하나 없도록 깨끗이 쓸어야지. 언젠가 대감마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변치 않고 이 자리를 지키리라. 돌쇠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며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도 하얀 옷을 입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연기도 잦아들고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시각. 최 부자댁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들이 모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낸다는 예시하기처럼 이들의 밤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돌쇠가 느꼈던 따뜻한 아랫목과 연화 아가씨가 품었던 고운 희망을 안고 편안한 잠을 청해보세요.